네, 그럼 지금부터 2부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1부 행사에 이어서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안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에 앞서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세미나는요,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 포럼과 오픈데이터 포럼이 공동 주최를 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관산학연과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시민분들의 참여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픈데이터 포럼 윤종수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윤종수입니다. 오픈데이터 포럼에서 이 세미나를 거의 이제 매달 하는데 이번에는 이 춘천, 사실 개인적으로 춘천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좋아하는데 춘천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도 한번 와서 그때도 데이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뭐 열린 오픈 데이터나 데이터 얘기, 또 혁신 얘기할 때 항상 뭐 서울 쪽에서만 주로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지역 개발이나 아니면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이 옛날처럼 뭐 단순한 큰 공장 뭐 지방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거기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하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오픈 데이터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라는 게 이런 강원도, 뭐 춘천, 강원도와 같은 지역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효과도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와서도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듣고 어떤 데이터의 현실이나 또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우리 젊은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픈데이터 포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과 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을 이제 하면서 협업을 끌어내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열린 세미나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이제 모두 그거를 위한 건데 오늘 우리 오픈스퀘어이 강원 개소식과 함께 또 이런 열린 세미나가 또 여기서 지금 열어지게 된 것을 보면 앞으로 이 강원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혁신이 실제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올 건데요. 기업에서 발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도 해주시고 또 좋은 키노트도 있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활발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모두 고맙고요. 또 여기 와주신 또 전문가분들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춘천을 사랑하시는 우리 윤종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열린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데이터, 지역경제 산업의 길을 밝히다가 본 주제이고요. 부제로는 데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열린 세미나 진행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 포럼에서 주최한 201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두 팀의 시상식이 이어질 테고요. 이어서는 이 팀들이 어떻게 우수작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피칭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강연 그리고 토크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시상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1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기상청장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요, 강원지방기상청 나득균 청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수팀 소개와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기상청장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해주세요.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주미린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린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미린트 김용호, 김진성, 위사람은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 포럼에서 주최한 202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에서 위와 같이 입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1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의 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에는 한종호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이 두구두구두구 부탁드릴게요. 201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대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람빛 솔루션.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람비 솔루션 조일성, 위사람은 주최하는 2018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상식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금일 수상한 두 팀의 피칭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린트의 피칭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린트는요,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러지성 비염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린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린트 부사장 이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는 지금 비염 치료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증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빅데이터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날씨 및 환경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러지성 비염에 관련된 비염 치료 개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알러지성 비염 치료 환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60 내지 70%는 사실 꽃가루 등등 이 환경 정보에 알러지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 변화가 알러지성 비염에 주는 영향이 온도 변화, 급격한 온도 변화 또는 어떤 습도가 좀 차이가 난다거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요새 뭐 미세먼지도 얘기가 많죠. 그 꽃가루 시절이 되면 재채기를 하는 분들, 이분들은 꽃이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환경 정보가 환경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알러지성 비염 환자가 최근 들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알러지성 비염 환자만 약 한 700만, 690만, 700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의료계의 매출이 증가하지만 사실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정보의 빅데이터의 처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온도, 습도,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꽃가루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환경변화, 알러지성 민감도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알러지에 반응을 보일지 그거를 프로세싱을 해서 그 민감도를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비염 환자의 이제 개별적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습도에 약하고 온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꽃가루에 약하고, 이런 등등을 개인의 정보 동의에 의해 가지고 그 치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거기에 개별적 예방 정보, 즉 맞춤형 예방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대 효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요게 이제 현재 개발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예방 정보가 나타나죠. 예방 정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날씨나 습도, 꽃가루, 미세먼지 등등도 있지만,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뭐 나쁨, 좋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은 꽃가루,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외출에 유의하고 치료기를 사용해서 예방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기에 유의하세요 등등의 구어체 형태의
예방 정보를 미리 줘서 그 알러지성 민감성 관리라든지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비염 치료기를 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염 치료기를 제어를 합니다.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죠. 비염 치료기를 제어를 통해서 원칙종적으로 치료 시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동 수동 치료 시간 설정을 하거나 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 비염 치료 이제 사용 효과 분석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왼쪽에는 이제 치료 현황에 관련된 자기가 이제 사용 통계죠. 치료를 어떻게 했다 하는 통계와 빅데이터에서는 알러지 민감도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면 알러지 민감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별로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낮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환자들한테는 그 치료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플라시보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사회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환경 알러지성 호흡기 질환에 관심이 많은 의사 또는 관련된 분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저희들은 이런 것들로 뭐 평범한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비염이나 천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알러지성 환자들은 상당히 심각해요. 사실 그분들은 천식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위협할 수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꼭 치료기를 사지 않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제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코에 이렇게 이제 적외선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 650 나노미터의 이제 레이저 광선을 쏴서 비염 치료 효과를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앱과 이쪽에 이제 환경 정보와 그다음에 비염 치료기가 서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천식용 장비 이거죠. 이거는 이제 흡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센서를 달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서 치료 결과, 기록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환경 정보하고 또 연동이 돼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방 정보를 나타내요. 예방 정보를 표현해주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유치를 무려 4,500만 불 여러 가지 상을 또 받았어요. 이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날씨 정보 연동 분석과 예방 정보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검증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이제 이러한 유사한 천식 치료기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났죠? 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비염 치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코에 이렇게 거는 거죠. 이제 시범 착용을 농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림트의 피칭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염이 있는 사람들 수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 해 10,000명이 추가적으로 사망을 하고 있대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런 기기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관리 예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긴장을 하고 있을 우리 가림비 솔루션의 피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람비 솔루션 대표 조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콘테스트에서 냈던 제목은 동해안 해양 관광을 위한 기상 서비스 개발입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아이디어의 소개입니다. 이제 뭐 보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지금 해양 레포츠 참여 인구수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 기타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이제 고속도로랑 KTX들이 확충돼서 이 강원도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2013년 강원도 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넘어서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현재 지금 국가에서 이제 해양 정보 같은 경우는 해양조사원과 기상청에서 자료를 제공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해양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낚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할 수 있다 없다, 뭐 가능하다, 좋다 안 좋다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지수지만, 지금 보시면 이 강원도 동해안에는 이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서는 강원도 자료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 모델, 기상청에서 이제 해양 모델 자료를 이제 한번 제가 봤는데, 보시면은 이 한 그림 안에 죄송합니다. 그 파고랑 파향, 그다음에 바람 자료들이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상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실 때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요자분들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해양조사원, 기상청, 천문연구원과 같이 정부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요, 저희 회사에서 가공 및 자료 처리를 통해서 모바일 웹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 및 해양 자료들은 연안을 중심으로 영역별, 지역별로 이제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레포츠 가능 지수나 해외 활동 지수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 부가적인 자료들도 함께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해양 관광별로 이제 원하는 그 기상이나 해양 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각각 레포츠에 맞춰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지점을 찍었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표와 같은 자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서핑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금 핫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핑 가능 지수를 지금 개발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양양 기사문항의 이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서핑에는 파고, 파양, 풍향, 풍속, 수온 같은 자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트리스 방법을 통해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보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조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말 그 6월 23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이 서핑을 하기 최고의 적기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서도 가능은 하다는 식으로 이제 지수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이 지수 이외에 이제 그 사업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주변에 그 기상문항이면 기상문항 주변에 서핑 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그 링크를 통해서 뭐 교육이나 렌탈 서비스들을 함께 동원함으로써 이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레포츠들은 먼저 서핑, 바다 낚시, 그다음에 이제 스킨스쿠버, 이제 카이트보딩이 기본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겟층은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이제 동해안 시군에 민접해 있는 해양 관련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기상 해양 자료를 제공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피톤치드 지수를 만들어서 직접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 서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양과 강릉 쪽이 지금 제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그 시군과 함께 영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 타겟은 B2B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종사 기업들인데요, 현재는 그 국외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말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기업을 찾으시는 수요자들을 더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그 수요자들한테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릉 원주대학교라고 강릉에 있는 대학교에서 기상학 박사를 받고 이제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요. 올해 이제 그 창업 교육을 듣고 나서 올해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양 레저의 관광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 서핑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서핑 인구가 한 4만 명이었는데 작년 2017년에는 20만 명으로 3년 동안 3배, 5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 서핑숍이 10개에서 30개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좀 그림이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 이 서핑 스팟은 대부분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많이 모여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화하면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아이디어의 가치, 비전은 저희가 동해안 해양 관광을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고요. 목표는 동해안 해양 관광 기상 해양 서비스 구축의 선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로는 동해안 해양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외에서 일본의 IMO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모델 결과를 이용해서 맵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시나 이제 일본 중심으로 일본어로 제공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3일 자료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자료를 원하거나 좀 국내에 있는 수요자들은 좀 활용이 좀 어렵고요. 이 미국에서 있는 윈드파인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해양 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11일까지 장기간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 동해안 주변에는 자료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핑이나 다른 쪽은 지금 없고 이 바다 낚시 쪽으로 바다타임이라는 회사가 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원도 동해안 연안에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해안에 알맞는 국내 기상 해양 예측 자료를 통해서 이 맵 형태랑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해양 레포츠별 지수도 개발을 해서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이 국내 동해안 해양 관광 서비스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화 일정입니다. 제가 지금 8월까지 이제 베타 버전을 완성을 해서요. 이제 직접 그 기업가 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제 의사를 좀 반영하고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화랑 정확성 테스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기상청 수치 모델 자료라는 것들이 빅데이터다 보니까 한 타임에 못해도 20기가에서 50기가 정도의 자료를 한 번에 저희 서버로 받아야 하고 자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저도 제일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람비 솔루션의 발표였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나라가 발전하고 개발이 지속될수록 이 선진 문화에서는 더 이상 육로뿐 아니라 해상로를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전 있는 가람비 솔루션의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칭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울러 이번 순서를 끝으로 저는 마이크를 오픈 데이터 포럼의 박지환 간사님께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매년 매회 열린 세미나를 직접 진행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네요. 저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좋은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안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픈데이터 포럼 박지환 변호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데이터 포럼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뜻깊게도 춘천에서 오픈스퀘어디 개소를 맞이해서 강원도에서 좀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윤종수 변호사님만큼 강원도와 춘천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데이터
포럼이 보통 매달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그 해당 이슈에 대한 강의를 좀 청해 듣고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열린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키노트 강연을 청해 듣고 그 이후 열린 세미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뉴스젤리의 임준원 공동대표님이신데요. 지금 자리를 모시고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젤리 공동대표 임준원입니다. 제가 저희가 어떤 강연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연구 결과나 저희가 느꼈던 것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상당히 거창한데 오늘 제가 20분 동안 말씀드릴 것은 데이터 개방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어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좀 둘러봤던 모습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시각화 기업이다 보니까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의 이점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민주화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정말 옛날에는 전문가 영역이었지만 이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듯이 데이터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시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 앞당기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석사에서는 인공지능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 중에 어떤 데이터 기반의 혁신, 특히 어떤 퍼블릭 혁신, 공공 혁신들을 데이터 기반의 혁신 등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속한 이 뉴스젤리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져보고 있는데요. 기업 데이터, 금융 데이터, 의료 데이터 이런 쪽의 시각화 프로젝트도 많이 하지만 공공 데이터가 이슈화 됐을 때부터 누구보다 깊게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넓게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활용해보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공공 데이터 개방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고 또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한번 서치를 해봤고요. 근데 결론은 저희는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저는 당연히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도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조금의 데이터라도 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번 기존의 학계에서는 어떤가라고 찾아봤어요. 산업계나 공공계는 당연히 있으면 좋고, 특히 산업계에서는 앞서 발표해 주신 우선 스타트업들처럼 잘 활용하시는 곳도 있고 한데, 과연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해서 기존에 디지털 가버먼트 리서치 같은 애니얼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 아니면 저널 논문들을 좀 리뷰해 봤는데요. 보통들 다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런 공공 데이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또 연구했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짝 서두에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저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안네케라는 분이고, 이분의 공공 데이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시는 걸 수도 있지만 개방 데이터의 이점도 있죠.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권리를 가져다 주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공공 데이터로 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점도 있고요. 하지만 개방 데이터에 다양한 위험성과 단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울에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더 세다면 차라리 개방 안 하는 게 낫다라고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개방 데이터, 오픈 데이터의 위험 속성들을 보면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편향된 데이터 문제, 발행 시기, 질 낮은 정보, 정부 입장, 투명성, 오역과 오용, 법률 위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개방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공공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단순히 개방 데이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유자나 사용자가 데이터를 잘못 사용할 경우 또는 데이터의 질이 낮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이슈인 거죠.
지금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각자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질 낮은 데이터가 될 경우에 책임 소재가 좀 이슈화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를 얼마나 개방했느냐, 데이터 품질이 어떠냐 이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 데이터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개방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신기했는데 시민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가 얻는 이익도 하나의 위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이해관계자는 뭐 로비스트, 저널리스트, 연구가, 학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저는 당연히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아주 특정된 잡을 갖고 있는 분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공공데이터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도 이 논문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치 없는 데이터 발행을 위한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필요한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오픈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그게 재정적 수입원이 공공기관의 재정적 수입원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데이터가 개방됐는지 그리고 개방 예정인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많이 개방을 하나 왜 이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고 그래서 개방 정책이 어떤지는 거의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뭐 앞서간 영국, 미국, 일본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을 우리보다 앞서서 했던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예산이나 과정이나 계획 등 그런 것들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무조건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투명성을 자극하고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픈 데이터는 아주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좀 다른 측면으로 봤던 게 저는 좀 신선했고 어떤 자극이 돼서 그러면 과연 실제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나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시도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 개방의 목적을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으로 봤고요. 그래서 공공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서 뭐 우수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 2015년이었나 그 열린 데이터 정부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대상으로 수상을 했었는데 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국가 내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 내 모든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의료 정보 제공자부터 가격, 이용자 수,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목적은 우루과이 국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건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권한을 늘리는 데 어떤 일조를 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오픈 열린 정보 어워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개방된 데이터가 실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가설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공공가치 창출 여부를 평가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일단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올라와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2016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었고요. 이미 너무 많은 평가 방법이 있고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말 옛날 옛적부터 1996년에 나온 MIT의 이런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론을 갖고 공공 데이터를 품질을 평가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평가 방법론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 데이터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상황적 가치, 표현적 가치, 그 접근성 이 네 가지를 갖고 데이터의 품질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갖고 저희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하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했던 방법론이었고요. 이걸 갖고 공공데이터 아까 포털에 있던 네, 이게 뒤로 빼기 안 되네요. 어떻게 했어? 하나만 더 네, 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2016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 평가 방법론을 써갖고 네, 한번 다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가능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평가 방식이 절대로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리뷰해보고 비교해보는 시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아까 앞선 연구에서도 말했듯이 결국 데이터 개방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가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도 역시 다른 연구에 있던 것들을 갖고 와갖고 한번 그걸 분류해봤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또 다른 연구 저널에 실렸던 논문에 있는 공공데이터 프레임워크였고요. 공공가치 프레임워크였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발생시킬 때 4가지 가치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위에 그러니까 투명성과 참여라는 사회적 가치, 그 밑에 효율성과 이노베이션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분류해갖고 가치를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져와서 저희는 네,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데이터의 개방 요소, 표현적, 본질적, 사용적, 재사용성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여, 투명성, 효율성, 혁신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모든 가설을 다 잡고 구조방정식, 경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그걸 매겨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밌었던 거는 이 3가지 요인들이 이 4가지 공공가치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각각의 공공가치, 참여, 투명성, 효율성,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도를 주는지도 정략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 웨이트 값을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상 저희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역시급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봤고 탑5 잘 높은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 탑5들을 한번 이렇게 도출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는 참여라는 공공가치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었고, 세종시는 투명성, 이런 식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투명성이라는 가치에서 1, 2위를 그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번 제주도에 관해서 현황을 리뷰해봤더니 제주도는 역시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트렌드 리포트를 공유도 하고 관광객 소비 패턴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제주 전역에 어떤 무료 무선 네트워크도 구축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데이터를 다시 오픈도 하고 이런 좀 정말 효율적이고 투명성에 맞는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혁신성과 투명성에서 둘 다 1위를 했었는데요. 세종시도 역시 뭐 세종 데이터 실록이었는데 세종시 데이터 실록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이죠. 자체 포털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데이터, 교통, 주차, 안전, 환경, 문화, 관광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또 그런 데이터를 세종생활이라는 웹사이트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만진 다음에 더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었고 통합교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버스 노선 정보부터 교통량 정보까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성과 투명성에서 1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원도도 탑5 안에 역시 들었는데요. 효율성 부분에서 랭킹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보통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한번 구축해놓고 업데이트 잘 안하고 고도화잘 안해서 데이터의 개선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강원도는 꾸준히 이렇게 구축 사업을 진행하셨고 데이터 센터 건립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셨고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정말 효율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해서 데이터 효율적으로 정말
드리는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사례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하나의 그냥 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공공데이터 개방이 실제 공공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핵심은 이런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실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강원도처럼 어떤 그 효율적인 시스템을 많이 개선해야 될까? 아니면 실제 어떤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해야 될까? 아니면 개방 정책을 다 오픈을 하면서 정말 투명성을 높여야 될까? 아주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 자체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도 이미 구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시각화 기업이니까 시각화가 역시 이런 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실수요자는 국민이기 때문이고요. 국민들은 데이터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 일단 가장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면 우리는 정보를 받을 때 시각 정보를 가장 우선시 사용을 합니다. 전체 우리의 오감 중에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게 전체 정보의 80%를 받아들이고요. 시각 정보는 시각 피질, 대뇌 피질을 통해서 또 별도로 프로세싱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 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아주 효율적이고 빠른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도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했었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 돌리고 머신러닝 돌리고 딥러닝 돌리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의 80-90%는 화면에 뿌려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데이터 시각화를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각적인 분석이라고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각화가 가진 장점, 예를 들어 화면에 뿌려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데이터의 비교, 변화, 구성, 관계,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데이터 개방할 때도 확실히 쓰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많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는 시각화를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화 활용의 조금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비싸죠. 외산 솔루션 위주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런 외산 BI 쓰려면 활용성이 낮죠. 예를 들어서 교육 한 일주일 받아야 써먹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기승전 홍보 같지만 저희 제품 얘기를 드리면 데이지라는 시각화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아주 라이트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 추출하고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 간의 인터랙션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기만 하면 알맞은 차트가 무엇인지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각화로 만든 다음에 대시보드에 넣어서 에디팅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 때 가장 초점을 맞춘 거는 꼭 데이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닌 예를 들면 회계를 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 마케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일반 공무원분들 누구나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클릭 두세 번이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개방된 데이터를 바로바로 시각화해 보면서 이미 만들어진 시각화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시각화를 해보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좀 제품적인 거라서 좀 스킵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제품이 데이지라는 제품인데요. 네, 데이지라는 제품인데 1.0이 나와서 현재 한 1년 반 정도 됐고 2.0이 곧 8월에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도 있으니까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면 시각화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제품 말고도 좋은 제품 상당히 많습니다. 외산 솔루션도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좋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가장 빠르고 쉽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시각화라고 보고 있고 그게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 대표님 발표 내용 잘 청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저희가 패널 토의 형태로 열린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패널 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우루과이가 저는 축구만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런 훌륭한 오픈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에 수상을 했다는 게 좀 놀라웠고, 오픈 스퀘어디의 목표가 사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어떤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좀 새롭게 추구를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앞으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데이터 지역경제 산업의 길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일종의 토크 콘서트 형태로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볼 텐데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박지현 변호사고 오늘 패널 분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기업인 더존 비주온의 전략사업본부 송원철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으신 가람비 솔루션 조일성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포럼 위원이시자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학 최진청 과장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포럼 위원이시자 강원연구원 생태자원연구부 이원학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저 시작에 앞서서 원래 아까는 제 오픈 데이터 포럼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저희가 오픈 데이터 포럼과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 포럼이 이제 공동 주최를 하는 형태로 저희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세 분 중에서 강원 신산업 포럼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랑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마이크를 갖고 계신 분께서 그 자랑 얼마 동안 하면 됩니까? 네. 하실 만큼만. 네. 그 포럼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떤 거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그 기상 자료든 어떤 자료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날씨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텔레비 한 달 전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혹시 사회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꽃따라 삼천리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벌얘기입니다. 벌 양봉얘기인데요. 남쪽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 2만 가구 되는데 그분들이 꽃 따라다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 달 동안에 꽃을 따서 벌을 꿀을 채취했는데 지금 한 15일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거기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날씨인데요. 기온이 30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15도 이하 되면 안 됩니다. 바람 쐬도 안 됩니다. 비가 와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날씨를 가지고 산업을 창출하는데 그게 사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상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료 가지고 이런 자료 가지고 결국은 그 양봉하시는 전국에 있는 2만 가구가 행복해지면은 그게 과연 날씨를 활용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지금 오구하자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이고 그걸 위해서 2015년에 창조에 우리 저기 그 센터장님하고 강원청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3년간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다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의 분과위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 위해서 노력했다. 그거 아마 이렇게 하면 될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자랑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좀 순서를 제가 이렇게 계신 순서대로 좀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청중 패널 토의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이제 대상을 받으신 가람비 솔루션 조일성 대표님께 먼저 질문 말씀 드릴 텐데 아까 뭐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소개는 간단히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창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아까 인사이트를 좀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셔서 혹시 뭐 센터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기상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계속 해오다가요. 이게 이제 그 연구라는 게 그냥 어떤 한 부분에서만 요약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산업에도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처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한우 농가에 안에다가 이제 AW 기상 온습도계를 설치를 해서요. 이 소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의 그 더위와 추위에 대한 분석을 조금 활용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에는 뭐 행성이나 뭐 기타 이제 그 주변 홍천이나 이런데 이제 한우가 유명한 분대가 많기 때문에 이 한우가 온도에 따라서 먹이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체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자분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하나의 분석으로만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나가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각 그 대학교마다 창업 센터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좀 듣고 나서 조금 노력을 하고 결의를 다지면서 올해 초에 한번 창업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을 받으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피칭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공공 데이터를 좀 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용하시려고 하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공공 데이터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상청 그 수치 모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컴을 통해서 그 뭐 전국 아니면 지역 뭐 한반도 형태로 해서 그 실시간으로 6시간 짧게는 3시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모델이 돌아가고 그 결과값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좀 주로 이제 그 기상청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이제 강수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말에 어제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 중에서 앞서 제가 발표한 부분처럼 해양 모델 부분도 하나의 파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서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려움 그 피칭 내용 중에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의 용량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데 조금 비용적이나 어떤 시설면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 기상청에서도 나오셨고 정부에서도 나오셨고 센터장님도 계신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좀 유념하셨다가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약속을 제가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오픈 API라고 아시겠지만 그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발전이 돼서 어떤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변수를 설정을 하면 자료를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강원도 전체 지역의 자료를 그 실시간이 아니라 뭐 3일 아니면 또 일주일 정도의 자료들을 뭐 자료 받아온다는 거는 오픈 API로도 조금 버거운 일이 될 수가 있어서요. 저희는 현재 그 기상청 수치 모델 자료를 전체 다 받아서 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용량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상청에서 나오는 슈퍼컴 자료는 일반적인 분들은 직접 받을 수가 없고요. 기상산업 기술원을 통해서 슈퍼컴 자료가 넘어가면 그 자료를 다시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 서버 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슈퍼컴에서 모델이 런을 하게 되면 약
2시간에서 3시간 간격 자료가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되고요. 다시 또 그거를 기술원으로 옮겨오는 데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모델이 돌고 나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벌써 지나가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자료를 저희 서버로 다시 옮겨오는데 역시 이제 또 뭐 직통망이나 이런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용량도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50기가가 한 타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다 생각을 하면 못해도 한 10시간 정도에서 12시간 정도의 딜레이 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어떤 아이템 그리고 그걸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감안을 하고 보다 좀 더 빠르게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을지가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과장님과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두 분 중에 가능하신 분께서 마이크를 갖고 계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기상청에서는 날씨 예보를 합니다. 날씨 예보를 하면은 컴퓨터를 막 돌리는데 막 돌려서 나오는 게 하루에 17만 장 정도 나옵니다. 17만 장이라는 얘기는 영상 자료서부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제 위성이라는 천리안 위성이 있어가지고 위성 자료도 있고 구름을 측정하는 구름 자료도 있고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의 용량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줘도 못 받습니다. 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용량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컴에서 나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드리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무조건 오픈 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국가망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침투가 되면 완전히 장비는 사면 되지만 자료는 날아가면 끝장나기 때문에 방어벽이 굉장히 두껍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자료의 자체에 대해서 그렇다면 뭔가 오픈되어 있는데 나이지 않는데 오픈되어 있는 않는데 그 오픈되어 있는데 자체도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최적의 대안이 뭘까? 사실 제가 이제 강원청에 기후과정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에 거기 좀 디렉터를 좀 했었습니다. 전체를 준비해서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실제 근무해봤으니까 알겠죠. 슈퍼컴은 한 대가 아니라 3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슈퍼컴 얘기하는 건 한 대 가지고 기상청에 있는 게 3대인데 똑같은 게 2개 있고 하나 서버로 약간 연습용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가 슈퍼컴입니다. 3대 가격이. 3대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러면 2대는 내일 모레 비가 오는 곳을 헤어졌기 때문에 디얼 방식으로 싹싹싹 돌아가는데 한 대가 남아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공연구관에 링크시켜서 RP를 주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정책을 피다가 제가 이제 다른 데 지방대에다 여기 이제 강원청 기후과정 아주 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면 지금 몇 개 대학은 연결돼서 한번 들어가서 볼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그게 만약에 지금 이제 공익성을 뜨고 이문을 남기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을 흔들어 놔야지 해결이 되지. 그 다음에 더 좋은도 있지만 그 슈퍼컴퓨터 좋은 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동을 시켜서 큰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게 물론 그 관련돼서는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제가 거기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실무진들하고 들었으니까 더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약속을 해주셔서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오픈 스퀘어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픈 데이터 포럼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직접 담당자분과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런 역할을 하나 좀 수행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얘기를 좀 일반적인 데이터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지금 뭐 박사 과정까지 이제 하신 전문가시지만 지금 여기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일반인분 학생분들 많이 계신데 강원도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원책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지 연구위원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사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소비자들이 찾아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아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 추진하는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그 이전 타임에 그 강원도 경제부지사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K클라우드 파크라는 게 이제 강원도에서 조성이 되면서 그거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도의 공공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DC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그 하드웨어를 채워놓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방에 있는 공공 자료가 많겠죠. 뭐 지형 자료도 있을 거고, 뭐 도시계획 자료도 있을 거고, 뭐 산림 자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료를 있는데 그 안에 다 만들어주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마 그 K클라우드 파크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빅데이터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정책이 아마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도 얘기 나왔다시피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의료 정보라든지 도로 정보라든지 산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이제 혁신도시로 일어나면서 이런 혁신도시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그 작년부터 2년 동안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이제 시범사업 형태로 강원도 내 그 질병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그 주민등록 같은 것들은 개인정보는 다 제외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시군별 뭐 더 좁게 들어가면 읍면동별 그 리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무엇 때문에 병원을 가고 1년에 얼마나 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지역마다의 맞춤형의 그 건강 생태계를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춘천에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고 만약에 좀 더 그 낙후된 시골로 들어가면 솔직히 병원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공중의료 같은 거,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그럼 모든 분야를 다 해주기에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좀 더 이제 추진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공에서는 데이터를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단 주는데 바쁜 거죠. 많이 주라고 하니까 일단 주는데 바쁜데 조금 더 아까 그 조일성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데이터를 준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슈퍼컴이 세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민간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하나의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아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그런 오픈 데이터 포럼 플랫폼이 이제 그런 역할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계신 그 창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그만큼 쉽게 접근하면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가격이 좀 더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만든 거는 비싼 값으로 팔지만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이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좀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송호철 이사님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뭐 아는 분들께 다 여쭤보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서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송호철 이사님께 빅데이터란 어떤 의미신지 뭐 이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업들의 어떤 재무나 인사, 물류, 생산 같은 이런 경영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이 클라우드에서 계속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업의 어떤 그 월별로 비용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계정별로 이렇게 금액들이 쫙 있는데 이 과거에 이런 저희가 한 280만 개 기업의 데이터 중에 법인 사업자가 50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떤 특정 업종별로 해서 그런 주요 계정들에 대한 시계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RNN이나 GR 같은 이런 알고리즘에다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예를 들어 매출액 같은 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측을 하면 기업들이 향후에 비용이나 매출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업종에 대한 데이터를 몇 년치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쫙 시켜서 실제 어떤 테스트 데이터 시스템 딱 넣어가지고 매출을 예측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만으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16년도, 15년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켜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16년 데이터를 갖고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17년 데이터를 딱 하려고 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는 이런 시키는 데이터셋이 시장의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재무적인 상황들만 트레이닝시켜서 어떤 매출이나 이것들 예측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결국 못합니다. 이런 어떤 공공 데이터나 시장의 데이터나 외생 변수 같은 것들이 이런 거 안에서 같이 이미 매출액이나 이런 것에 녹아 있지만 이것들을 주변에 어떤 유가, 주가, 뭐 국고채에 대한 뭐 콜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원자재 값들 같은 것들을 쫙 넣어서 이게 향후에 내년에 어떤 그런 시장의 외생 변수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공 데이터나 이런 외부의 데이터들의 연계 시도는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저희 데이터 갖고 있는 게 하나의 공공 데이터를 하나 붙였을 때 1+1에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 플랫폼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말씀도 해주셨고 민간과 이제 공공 데이터가 이제 합쳐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민간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그런 실험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일종의 강원도 대장 기업으로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이 스타트업 기업에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게 있으신지 강원도에서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점과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가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쉐어드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네이버도 이제 들어오고 삼성 SDS도 들어오고 K클라우드 파크도 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결국 이 강원도의 스타트업들이 이게 제대로 여기서 뭔가 정착해서 하기 위해선 소비 기반과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왜 여기 춘천에서 하느냐 이거죠.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렇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해야 될 전략 중에 하나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 이게 이제 더준과 같은 경영 정보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 같은 개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금융 또는 교육 이런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을 아주 큼직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강원도 춘천이나 강원도로 유치를 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연계를 아주 이제 각각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플랫폼 간의 연계를 하고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그 고객 기반들을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쉐어해서 뭔가 이 수많은 고객 기반한테 뭔가를 팔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지자체는 너무나 많은데 데이터 센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깡통인 거죠. 여기는 컨텐츠가 중요하고
플랫폼이 중요하고 소비 기반, 그 고객들이 쉐어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 통한 연기가 중요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실제 데이터는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갖다 놓고 그냥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건 빅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실제 그게 실제로 러닝되는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와 연계돼서 계속 데이터들이 살아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사용하면서 바뀌게끔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서비스가 먼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주요한 플랫폼 서비스에 안착이 되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하시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딥러닝 기술 자체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해서 어떻게 클린징하고 여기다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에 대한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냥 이런 자기가 빅데이터를 전공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도메인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난리지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뭘 예측하고 어떻게 분석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거기를 넘어서서 이게 여러 도메인들을 융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의 도메인에서 하나의 이걸 분석해서 뭔가라는 것은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도 그쪽 도메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도메인에 대한 융합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배로서 아주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종호 세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청중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생태계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보다 이제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제 창업 지원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역적 특성이 발현돼서 좀 좋았던 점 그런 점도 있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하셨던 기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 하나만 꼽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 저희 센터가 이제 2015년 5월달에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제 원래 기본 미션이 창업 그 중에서도 기술 창업 그러니까 요새 멋지게 말하면 테크 스타트업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찾아내자는 건데 처음에 와가지고 되게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뭐 전체 면적의 82%가 산이고 그다음에 뭐 90% 이상의 사업자가 다 그 영세, 중소 혹은 소상공인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테크 기반의 기업을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산업의 레거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장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해야 그 중에서 또 새로운 혁신들의 시도가 있고 그게 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막막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도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때 우리 같이 유선을 랜을 거쳐서 다시 투지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잖아요. 최근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북한의 IT 이야기 나오고 근데 어떤 분이 북한에 스마트폰이 200만 대가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그 통신 환경에서 그 폰을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가 이 산업화 패러다임에서는 굉장히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뭐 꼴등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되게 13, 14, 15등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기존 패러다임에서 열심히 해서 한 7등, 6등, 5등 하는 게 목표일까? 그게 아니라 이 산업화 패러다임은 아예 건너뛰어서 신기술 쪽으로 해서 어떤 도전해보면 거기서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을까. 특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로 대표되는 신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데이터 하면 항상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뭐 하둡 같은 게 그냥 구글의 엔지니어가 논문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딱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으면 바로 그 순간 하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약간 과장하면 그러니까 계속 요즘 뜨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그냥 하루 만에 전 세계에 퍼져서 그 기술을 금방 팔로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다, 자동차 공장이다 이런 것은 그걸 따라잡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잡는다 하는데 또 생산 라인 공장을 건설해야 되죠, 도로 만들어야 되죠, 산업 단지 만들고 직원들 기숙사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서 핸디캡이 있어서 강원도가 제일 뒤처지는 건데 이런 신기술 분야는 굉장히 빠른 쇼컷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 그런 새로운 신기술의 자산은 뭐 토지나 기계나 이런 캐피탈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강원도가 절대 핸디캡을 이렇게 뒤져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앞서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송원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IT 관련 기업 빅3 그러니까 제조 쪽에 삼성, 인터넷 서비스의 네이버, 그다음에 중소기업 ERP의 대박인 또 우리 던전이 춘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뭔가 천재이유의 기운일 수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가 모여 있으면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다음 서버들의 무덤인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또 기술 엔지니어링 R&D가 있거든요. 그 공간을 항원 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IoT 기술이라든지 그 내부에서 통신이 있고 또 서버를 뭐 경량화한다든지 뭐 속도를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역의 대학하고 결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집약성 측면에서는 저는 춘천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판교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마인즈랩이라는 그 빅데이터 기업이 초기부터 저희 센터하고 이제 그때 마인즈랩 요만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억대 시리즈 A, 지금 시리즈 C 단계 이제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저희랑 협업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납니다. 네. 누구보다 춘천을 사랑하시고 강원도 지역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오픈스퀘어 D 이제 개소식이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실 예정인데 혹시 데이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좀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데이터에 관심 있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좋은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지금 이렇게 뜬 것도 실리콘밸리에 큰 뭐 산업단지가 있어서 뜬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인 것은 실리콘밸리 지역이 갖고 있는 약간 진보적인 전통들, 히피 문화, 반전 문화 같은 것도 예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든 게 그 당시에 저도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그러면 동부에 있는 거대 기업들이 IBM의 그 프레임 같은 거 그래서 스티브 잡스 생각에는 컴퓨터가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데 그게 소수에게 독점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매킨토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진보적인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버클리나 스탠포드에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랄까 그런 굉장히 힙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면 대학도 그런 걸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지자체도 그런 약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강원도청이 무슨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하지만 강원 춘천 시내 나가보면 굉장히 좋은 수제 맥주집이 있고 굉장히 작은 멋진 뭐 공연장도 있고 그런데 투자해주면 그런 생활을 즐기고 싶은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저는 모여들고 그런 게 춘천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적 매력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기후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는 꼭 살고 어떤 일을 뭐 국어를 하더라도 여기서 꼭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을 느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춘천과 강원도 지역이 어떤 지역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오픈스퀘어 D가 좀 그런 역할을 좀 같이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강원대학교 총장님이랑 한림대학교 총장님이 오셨는데 두 대학 모두 그 올해 그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인가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양대학이다 그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연계해서 그 젊은 학생들을 이런 쪽에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아마 이런 그 지역에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플러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패널 분들과 토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플로어에서 오늘 패널 분들이나 아까 주제 발표를 해주신 임 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좀 질문을 해주시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질문 있으신 다 모든 게 다 명쾌하게 다 해결이 되셨나요? 그러면 뭐 자유롭게 좀 빠진 내용들이거나 좀 더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먼저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요새 찾아가는 서비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관공서를 들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상청 혹시 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상청을 들어와 보신 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기상청? 기상청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상. 정보공개를 만든 서비스 아니죠. 그 서비스가 민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설문조사로 서울, 서울 근처.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사실은 관공서 들어가는 건 일반 시민들 저희들은 전혀 못 느끼는데 기상청은 힘이 전혀 없는 건 날씨 서비스하는 부서에 저희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기상청 문을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 더 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걸 얘기냐면은 자료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는 기상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무소업소, 축산, 안전, 스포츠 뭐 모든 걸 하려면 날씨부터 시작됩니다. 맞을 겁니다. 회사에 뭐 또 야외를 가다 아마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날씨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드리지 못합니다. 거북하거든. 이제는 오픈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업사원처럼 저희들이 기상청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이런 데로 와서 얘기해드리고 해서 그래서 이러면서 아까 우리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자료들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상방이 모른다는 겁니다. 찾다 보면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말고라도 아니면 다른 데라도 아마 기상청 문을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예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씨 예보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17만 정의 일기도가 나와가지고 예보한다는데 진짜 맞는지 보게 되면은 또 새로운 게 있고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에 이용한다면 이 또한 또 나쁘지 않겠나. 더더욱 또 강원도청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청에서도 도청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도청에서도 아까 뭐 강원도에 도청이 있는 이유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지 뭐하는 건 어떤 저장 공간 같은 것들은 뭐 여기도 좋고 저기 있지만 이런 좀 제적적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저 지금 이 자리에요. 플로어에 손 안 드셔서 그랬는데 제가 말 시키려고 들었는데 이 공공데이터 활용에 정말 가장 프론트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정보화진흥원의 본부장님 와 계신데요. 한 말씀 해주시면 되지요. 마이크. 예, 저기 그러실 것 같아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 참 지역하고도 이제 협업을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강원도 측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을 특화해서 하시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도 받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뒤쪽에 있다가 조 대표님이나 소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행정안전부의 정책을 도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개방 수요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혹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반대의 질문을 받거든요. 그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나름 한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표준 작업도 하고 빅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하는데 뭔가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홍보가 약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지 아까 지금 방금도 기상청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역할들이 부족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운영하시는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소요를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두 분 뭐 말씀해 주실래요? 뭐 저는 사실 그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찾아주셔서 뭐 비아나 나이파나 가끔이나 이거 왔다 갔다 가끔 하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와 진짜 공무원들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저는 이제 현재 이런 데이터 쪽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건 좀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기에서 더 바란다기보다 오히려 산업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제 앞서가는 몇몇 사업체들이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그거는 그렇고요. 좀 이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든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강원도에 이제 신평원이 있고 이제 저희한테는 한 1,000만 명 정도의 건보 병원이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뭐 이렇게 인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1,000만 명 정도에. 그럼 이제 그 재직자가 도대체 어떤 업종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급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개인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 프리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검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업종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대한 것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떤 업종에서 몇 년 이상 하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낼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이제 중요하죠. 개인정보라는 게. 하지만 이거를 아주 제한된 영역 안에서 그거를 지금 이제 준비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이전 데이터를 갖다 놓고 두 개를 조인을 해서 실제 이걸 트레이닝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내고 바깥으로는 그 모델만 갖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는 그 안에서 끝나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거 데이터를 그 사이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에 대한 그것만 보호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다들 경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그거를 아주 제한적으로 여기 춘천에서 시범적으로 그걸 한번 그거를 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기업의 데이터, 네이버의 데이터, 건보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뭔가 시장에서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공공 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을 조금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 그걸 아까 이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더존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 더 나간 거죠. 저희는 지역, 나이, 그다음에 의료 이 정도의 그 데이터라는 건데 여기 말씀하신 건 소득 수준, 직업이 어떤 거냐, 그 사람이 뭐 남자냐 여자냐, 출생지가 어디냐, 뭐 거기 더 나가면 이제 부모까지 가서 부모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정보까지 가는 부분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그 데이터를 저희가 원격으로 못 들어갔고 지금 신평원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막힌 공간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연구 쪽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자료를 찾는데 이게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에는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못 찾는 거죠. 이 자료가 분명히 그 수많은 인터넷 안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못 찾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던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뭐 행안부 쪽이랑 같이 해서 이제 미안을 하실 테고 뭐 산업부에서도 산업부 나름대로의 서버를 운영하고 다양한 그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뭐 기재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하위 단위의 그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보가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나오는 정보가 국가 정보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정보, 좀 더 내려가면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초자치 안에서도 읍면동이 있고 더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는 행정구역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데이터들이 거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만들어졌을 텐데 이 정보는 제공이 안 되고 상위에 1단계, 2단계 정도 정보까지만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인 그 현장이 요구하는 그런 정보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한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가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구체적이고 아주 그 현장 단위의 그 정보까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침 행안부에서 나와 계셨는데 접수를 하신 거를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앞에 앉으면 안 시킬 수준. 네. 좋은 얘기들 잘 들었고요. 뭐 얘기하시는 문제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공공 데이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어떤 정보가 있을까 궁금해하셔갖고 저희가 지금 저희 공공기관, 공공데이터법 대상 공공기관이 한 7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4월 말부터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아마 강원도에도 다 내려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이제 서면으로도 하지만 주요한 100여 개 기관은 현장을 직접 가서 거의 시스템을 다 열고 확인까지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요. 국가 데이터 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쉽게 찾아가실 수 있게 검색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 말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기관들이 데이터 포털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그냥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필요 없는 데들은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을 없애서 저희 그 data.go.kr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안에 다 있도록 목록이 있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좀 속도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데이터 프리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샌드박스도 하려고 그러고 프리존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은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지금 풀어주려고 법 개정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결합에 관한 것들도 지금 조항이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 결합 관련된 조항들도 지금 정부안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시민단체들 반대 많이 하셔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로서는 이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 결합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 거,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춘천에서 좀 같이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한 번만 질문 플로어에서 한번 받고요. 없으면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꼭 한 분 정도는 계시더라고요. 언제나. 네.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 포럼과 오픈 데이터 포럼이 같이 준비한 열린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모임을 가지고 나니까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저희 포럼과 신산업 포럼이 같이 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인 이런 자리를 오픈스퀘어 D를 통해서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저희 열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패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